그래서 우리 이제 벡터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처음에 볼 건 뭐냐면 벡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론 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봤지만 또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벡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은 어떻게 되냐? 곱셈 다른 것이나 벡터를 곱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벡터를 곱한 것 중에 고등학교 때는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우리 대학에 들어왔으니 그런 것만 이제 보면 심심하죠. 벡터 프로덕트. 벡터의 두 개를 곱한다는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한 양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스칼라를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벡터 프로덕트라는 건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서 다른 한 벡터에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벡터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처음 보면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은 벡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방향에 상관없이 크기만 있는 거를 스칼라라고 배웠죠. 예를 들면 주방의 온도 이런 것들은 스칼라,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스칼라라고 배웠고 조금 이따가 배울 변위, 뭐 속도 이런 것들은 벡터라고 배웠는데 그럼 과연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있으면 벡터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들어왔으니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립시다. 왜냐면 우리가 다른 양들은 벡터입니다. 그럼 뭐냐면 벡터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소위 말하는 위치 벡터예요. 포지션 벡터를 우리가 하는데 포지션 벡터를 보면 벡터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을 테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화살표를 그리고 요 크기에 해당되는 양, 요 크기는 요 길이에 해당되는 양이고 요 화살표의 방향이 그 벡터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지션 벡터, 우리 다음 같은 걸 우리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벡터가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 끝점 쉽게 3차원이지만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슬라이드에 보려면 2차원으로 했으니까 2차원에서 이메의 한 점, 이메의 한 점을 찍으면 이 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 연결하는 선분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부터 그쪽으로 향하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따라서 뭐냐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벡터는 공간상의 한 점에 1대1 대응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벡터를 좌표 공간에 놓고 그 점에 좌표들로 다음 같은 표시를 하기도 해요. 물론 두 개를 이퀄 사인으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 벡터와 대응되는 공간상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고 실제로 벡터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달라요.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세 개만 2차원에서 아무거나 두 숫자를 모아놓으면 벡터가 되냐? x, y를 모아놨으면 벡터면 그러면 첫 번째 좌표를 y, 두 번째 좌표를 x로 놓으면 벡터냐? 아니에요. 벡터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벡터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유클리드 공간을 따질 테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좌표를 회전시켰을 때 혹은 벡터를 회전시켰을 때 벡터를 회전시킨다는 건 여기서 본 것처럼 이 벡터를 Z축을 중심으로 델타만큼 움직이면 벡터를 회전시키는 거죠. 좌표계를 회전시킨다는 건 뭐냐면 벡터를 가만히 놔두고 좌표계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벡터를 이렇게 델타만큼 움직이나 좌표계를 마이너스 델타만큼 움직이나 효과는 똑같아요. 쉽게 생각해요. 다음과 같이 좌표를 회전시켰을 때 좌표 성분이 변화하는 것처럼 변하는 숫자들의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어떤 뭐냐면 그러면 좌표 포지션 벡터가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이 둘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각도 r이라고 하면 이 r 벡터의 좌표 xy 그 다음에 델타만큼 회전했을 때 r' 라는 벡터를
그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과 x, y 사이의 관계는 여기는 10대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x는 r 코사인 알파, 크기를 r이라고 하면 y는 r 사인 알파. x 프라임은 크기는 똑같으니까 r 코사인 뭐죠? 세타 플러스 알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사인 두 개 더한 거를 전개를 하면 r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알파 사인 세타. r 코사인 알파가 x라 했고 r 사인 알파가 y라 했죠. 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크게 이동할 수 있어요. y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y 프라임은 r 사인 데타 플러스 알파인데 사인 데타 플러스 알파는 사인 알파 코사인 데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데타죠. 왜냐면 알파 코사인 알파가 x가 되고 r 사인 알파가 다음과 같이 근데 그래서 뭐냐면 2차원에서 x 프라임 회전을 시켰을 때 벡터를 회전을 시켰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은 원래 회전하기 전에 좌표로 표현했을 때 x는 코사인 테타를 붙이고 y가 마이너스 사인 테타를 붙여서 나오고 y 프라임은 다음 같은 결합으로 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양 3차원으로 할 수 있지만 3차원 세제일도 복잡했어요. 2차원으로 보면 어떤 양 a라는 양이 있는데 그거의 x 성분이 ax y 성분이 ay 라고 하면 그거를 회전을 시켰을 때 그냥 이 학생은 맨날 느끼는 것 같아? 다른 강의가 있나? ax, ay 회전 시켰을 때를 a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ax 프라임은 ax 코사인 데타 마이너스 ay 사인 ay 프라임은 ax 사인 데타 플러스 ay 코사인 데타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때만 ax와 ay의 컨비네이션을 벡터로 합니다. 헷갈리죠? 우리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반대로 해요. 우리 그럼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적어봅시다. 이 정말 벡터인지 아닌지. 아까는 이 벡터를 이렇게 회전시켰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좌표축이 있으면 좌표축을 세타 프라임만큼 회전을 시켰어요. 그럼 아까 계산한 거에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 부호만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떻게 ax 프라임과 ay 프라임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너무 이게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원래 좌표축 x, y에서는 요거의 x 성분이 ax 그리고 y 성분이 ay. 그 다음에 회전이 된 좌표축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는 이거의 x 프라임 성분은 x 프라임 축의 수직으로 선을 내려야겠죠. 요 길이가 ax 프라임.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y. 그러면 ax와 ay, ax 프라임과 ay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죠. 처음에 이dol라면 이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쉽게 보기 위해서 여기 파란 보조선 하나를 그었어요. 딱 그어놓고 보면 ax 프라임은 이 양은 요거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면 되죠. 요 길이는 뭔가 요게 세타 프라임이면 ax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죠. 요 길이는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같을 테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요 길이는 요거랑 같은데 요거는 그렇지. 이 삼각형을 보면 요게 세타 프라임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요것도 세타 프라임 이거 쉽게 된거 아니고 요게 ay니까 요거는 ay 사인 데타라는 거죠. 그래서 ax 코사인 데타에다가 ay 사인 데타는 더
마찬가지로 AY 프라임 이 길이죠. 이 길이는 역시 파란 보조선의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되죠. 자, 이 전체 길이는 AY의 코사인 데타. 그죠? 데타 프라임. 그래서 이 길이는 AX의 사인 데타죠. AY 코사인 데타에서 AX 사인 데타 프라임을 빼면 되죠. 이 결과를 봤더니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한 거고 이거는 좌표축을 프라임만큼 회전한 거니까 앞에 끄는 거랑 같이 보려면 세타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앞에 거랑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좌표축을 변화하는 거랑 벡터를 변화하는 거 두 가지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떤 두 숫자를 모아놓은 게 다음과 같은 x와 y 포지션 벡터가 회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처럼 그 성분들이 각각 변화해야만 우리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럼 아까 본 것처럼 yx라고 하는 건 벡터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y 프라임은 이렇게 변하지 이렇게 변하지 않죠.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렇게 변화라고 쓴 건데 yx는 이렇게 변하니까 좌표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죠. 그래서 yx는 벡터가 아니에요. 미치겠죠? 그래서 뭐냐면 특별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벡터를 정의할 때는 그 벡터를 기술하는 공간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벡터의 길이는 회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럴 경우에는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는가로 벡터의 성질을 결정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에 의하면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다 결합해서 하는데 그때 거기서는 그러면 벡터가 뭐냐? 좀 복잡해져요. 그거는 좌표를 변화하는 게 공간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좌표 변환, 소위 로렌츠 변환을 하는데 그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역시 x, y, z, t가 각각의 성분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4개의 성분의 모임만을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라는 정의는 그 벡터가 들어있는 공간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앞으로 이 일반 물리를 듣는 인생은 복잡하겠구나. 가 아니고 이건 잊어버려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건 오케이. 자,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차근차근 해석해볼게요. 제일 먼저 geometric method. 한국말로 기하학적 방법.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그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벡터라는 게 뭐냐면 시작점, 끝점을 주어지면 시작점에서 끝점을 이으면 돼요.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길이는 크기는 이 길이에 비례하는 양이고 이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죠. 다음과 같이 주면 이 두 A와 B 사이의 상대적인 포지션만 일정하면 다음과 같은 양이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이건 전부 다 같은 벡터로 봐요. 시작점의 위치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벡터가 있으면 물론 회전을 하면 안 되지만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와서 우리가 위치의 변화,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를 우리가 벡터로 보는데 왜냐면 이 좌표의 차이니까 포지션 벡터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와서 끝점에 여기 왔으면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시작점, 끝점이죠. 그러면 경로에 상관없이 시작점, 끝점만 있으면 결정이 돼요. 이렇게 와서 온 net displacement랑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의 net displacement는 똑같이 이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겠다 이거예요.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면 이 벡터는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도 다 같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거창하죠. algebraic method. 배수적인 방법이죠. 배수적인 방법은 계산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뭘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좌표 공간에서 벡터는 시작점을 원점에다 두면 좌표 공간의 한 점은 그 벡터에 항상 그 있는 벡터랑 항상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 좌표축을 드립니다. 이런 좌표축을 영어로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X축, Y축. 카르티션이 어디서 나왔죠? 데카르트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전쟁이 많아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도 심심하고 따분한데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타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 같으면 집에서 잘 것 같은데 오! 이거 재밌는데 하고 시작해서 좌표축을 만든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그 다음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좌표 어떤 벡터를 기술하는 물론 지오메트리 메터드로 다양한 같은 걸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이거를 공간에 적당한 좌표축을 잡아서 이 벡터를 표현해 보잖아요. 이 벡터를 표현하는데 물론 이 벡터를 X축 성분 X축 성분이랑 X축의 평행의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요 크기라는 게 있냐 그 다음에 Y축의 프로젝션 AY 요거만 끄집어내서 보면 여기가 AX 여기가 AY 여기가 테타로 주어져 있는 경우 간단하죠. 점점 다른 걸 제외하고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있으면 AX는 우리 간단한 그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AX는 A 코사인 테타, AY는 A 사인 테타, XY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A 벡터를 카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각각 XY 성분을 쓴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2차원에서는 한 점을 기술할 때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는 XY 좌표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항상 두 개만 쓰면 되는데 R과 테타만 있어도 되죠. 축과의 각각 테타만 주어줘도 요 한 점을 지정을 할 수 있죠. 다음 거죠. 그래서 우리 X, Y 좌표를 써서 쓸 수도 있고 이거의 크기 X축과 이르는 각도 테타 그에 말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러니까 지정해야 될 그 정보의 개수는 항상 일정하죠. 첫 번째 걸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크기와 각도로 나타나는 거를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그 둘 사이의 변화는 이거는 첫 번째 있는 이 줄은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R, A와 테타로 X, Y 좌표를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X, Y 좌표를 표현하고 밑에 있는 거는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성분들로 A와 테타를 쓴 거죠. 일단 다음 거 있어. 탄젠 테타를 쓰지 왜 탄젠 테타를 쓰냐? 그래도 궁금한 모양이네. 그러면 다양한 걸 쓰면 테타에 대해서 쓰려면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탄젠 테타라는 거는 이걸 정의한 거죠. 탄젠 테타 삼각함수를 정의한 건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테타에다가 어떤 작용을 했더니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작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fx처럼. 그러면 함수를 작용을 했더니 이게 나왔다. 고 하면 어떤 게 나오면 이거의 함수에 역함수를 적용하면 1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썼나? 세타를 줘. 다음과 같이 아닌데. 오케이. 세타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탄젠 세타가 AX 그냥 AY. 앞에다 탄젠트 인버스를 양쪽에다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럼 요거는
1이네. 그래서 이 좋은 데다 다음 것이 쓰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안 썼죠. 그렇지만 가끔 공학용 계산기를 보면 노란색 글자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나타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읽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지 않고 인버스 탄젠트라고 읽어요. 물론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돼요. 계산기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베타가 디그리 각도인지 레디안인지를 조심했어야 되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유닛 벡터를 써서 쓰는 방법. 이건 벡터를 덧셈에 대해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음 같은 벡터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는 벡터에 대한 정의를 했고 벡터의 성질을 알았으니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벡터를 계산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덧셈. 벡터를 더하는 거. 더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처럼. 보면 처음에 역시 geometric method, 기하학적인 방법이죠. 기하학적인 방법, 말은 복잡하지만 뭐라 그랬죠?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많이 안 봤는데, 처음 봤는데, 글자 수도 많은데, parallelogram, 평행사변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보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A에서 청계산으로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항상 2위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올라가죠. 되게 등산할 때 그랬다가 다른 길로 내려와서 다음과 같이 왔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net displacement가 얼마냐? 실제로는 이렇게 실제 경로에 상관없이 첫 점과 끝점이 주어지는 벡터 displacement가 결정된다고 했죠. 이 벡터를 A, B에서 C까지 내려온 벡터를 B,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해요? 더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의 경로에 상관없이 첫 점을 여기고 끝점을 여기니까 이 벡터가 됩니다. 이걸 보면 A에다가 B를 더하면 다음 같은 벡터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더하는 방법은 A 벡터, B 벡터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 평행 이동한 거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두 벡터를 더하려고 하면 한 벡터를 놓고 다른 벡터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끝점, 시작점을 원래 벡터의 끝점에다가 놓고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한 다음에 첫 점과 이 벡터의 끝점을 연결하면 속도를 그 방향으로 나오게 하면 벡터를 더할 수 있다. 그림을 그려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A에다가 B를 더하면 S라고 썼나? 썸이니까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B는 평행하다고 하니까 평행에도 똑같은 벡터라고 하니까 다음같이 평행해서 이렇게 더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 뭐냐면 그러면 이걸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그거의 대각선 해당되죠. 그래서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A에다가 B를 더한 거나 B에다가 A를 더한 거나 똑같죠. 그런 걸 우리가 벡터이기 때문에 신기할 수 있지만 숫자로 생각하면 A에다 B를 더한 거랑 B랑 A를 더한 거 순서에 상관없다는 게 우리 뭐라고 했더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우리 벡터의 덧셈도 다음같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lgebraic method는 이것도 쉬워요. 뭐냐면 A라는 벡터가 AX, AY 성 물론 3차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 2차원 벡터를 간단히 생각합니다. B는 BX, BY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개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이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더한 거의 X성분은 프로젝션을 내리면 B의 X성분에다가 떠봐. 한 번만 더 나오면 그 다음 것까지 기다리겠어.
이걸 평행 이동을 하면 요 x 성분이 요거에 해당하는 걸 같은 건데 요거 x 성분. AX랑 BX를 바꾸고 Y는 Y 성분 역시 마찬가지로 AY와 BY를 더하면 각각 성분끼리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거는 각각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 이게 쉽죠. 따라서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는 각각의 성분을 더할 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벡터도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벡터 성질, 덧셈의 성질 조금 아까 보면 교환 법칙으로 얘기했고 결합 법칙 두 개 말고 세 개 더할 수도 있죠. 세 개 더할 때 괄호를 한다는 거는 요걸 먼저 더해.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A를 더한다는 뜻이죠. 이 뒤에 있는 거는 A에다가 B를 먼저 더하고 그 결과에다가 C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A, B, C 방향, 화살표 방향을 잘 조심해서 보면 다 더하면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끝점들끼리 다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끝점을 이거를 보면 요걸 하려면 첫 번째 식의 결과를 보려면 B에다가 C를 더해요. 그럼 2항이죠. 2항에다가 A를 더하면 2항이 되죠. 그래서 이걸 더합니다. 두 번째 걸 보면 A 더하기 B 여기에다가 C를 더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림으로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역시 벡터는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다시 말하면 더하는 순서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계산하기 쉽죠. 더하는 순서에 의존하면 좀 복잡해져요. 더했으니 빼봐야죠. 뺄셈은 어떻게 하냐? 우리 보통 숫자를 얘기할 때 뺄셈은 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에서 B 벡터를 뺀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뭘 뜻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걸로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건 뭐냐? B 벡터가 있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거를 마이너스 B 벡터로 정해요. 원래 있던 거를 마이너스 5로 붙이면 방향이 반대 180도 바뀌고 크기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A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A에다가 B를 더하고 B에 마이너스 B 이거를 더한다고 하면 되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다는 거죠. 그 뺄셈은 그다음에 부호를 방향 빼는 벡터의 부호를 방향을 바꿔서 다음같이 보면 됩니다. 당연히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0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 이상한 표시를 했죠. 왜냐하면 그냥 숫자 0이 아니라 이걸 성분으로 나타내면 X좌표도 0, Y좌표도 0인 특별한 벡터라는 뜻이 0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0 벡터는 A 벡터에다가 더하면 어느 임의의 벡터에다 더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0 벡터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런 단순한 얘기를 왜 자꾸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도 음수를 안 배우나? 안 배우지. 배우나? 중학교 때 들어가서 음수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0. 음수를 정의해요. 똑같은 방법이죠. 음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더해서 0이 되는 수. 0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0의 성질이 뭐냐면 음수에서 음수를 도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0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다음과 같이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뺄셈, 벡터의 덧셈 뺄셈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느냐. 앞으로 벡터는 위에다 화살표를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스칼라는 숫자 그냥 보통 문자로 표현할 거예요. 어떤 양에다가 벡터에다가 숫자만큼 곱한다고 하면 스칼라만큼 곱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쓰는데 그 뜻은 A가 양수든 음수든 A의 절대값의 크기만큼 B라는 벡터를 느리거나 줄인 거예요. A가 1보다 큰 양수면
원래 그래서 A가 2라고 하면 벡터 B가 2배의 B가 되니까 벡터의 길이를 2배 늘렸다는 거죠. A가 2분의 1이면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케일링을 결정한, 크기는 스케일링을 결정하는 거고, A의 부호는 양수면 B와 같은 방향, 음수면 B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수며시 벡터의 곱셈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우선 가장 쉬운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냐, 그걸 어떻게 우리 구하는가로 우리 이제 드디어 재밌는 사실은 벡터끼리 곱하는 거다. 벡터끼리 곱하는 건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서 한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스칼라는 아까 말한 다 잊어버리라고 했던 벡터의 성질에 의하면, 벡터는 회전에 의해서 R 벡터의 성분이 변화하는 것처럼 각각의 성분이 변화한다고 했죠. 스칼라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크기죠. 회전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칼라, 두 개의 벡터를 모아서 한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 벡터를 곱한다고 하고, 한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그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요. A 벡터랑 B 벡터가 있으면 스칼라 프로덕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운데 점을 찍고, 점이 영어로 낫이죠. 피어리드 밑에 있죠. 그렇죠? 낫, 우리 읽을 때 A.B로 읽어요. A.B의 정의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그 사이 각도가 phi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두 벡터가 있으면 사이 각도는 두 개 있잖아. 그죠? 이거랑 이거 있잖아요. 어느 걸 사이 각도로 정하나? 아무거나 라고 하면 귀찮죠. 이게 180도보다 작은 각도로 사이 각도라고 하죠. 그런가? 그렇죠. 180도보다 작은 각도로 사이 각도. 그래서 뭐냐면 이 A.B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은 벡터 두 개 있을 때 두 개의 크기에다가 이 사이 각도의 코사인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이거를 그래도 2파이-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파이는 역시 코사인 파이죠. 그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작은 각도, 두 각도 중에 작은 각도를, 작은 각도라고 하면 안 되지. 반대 방향에서 180도면 작은 각도가 없으니까 크지 않은 각도 가지고 정해줍니다. 다음 거지. 그래서 보면 말은 그렇게 간단한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이 도대체 스칼라 프로덕트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보면 A와 B가 있고 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으면 요 길이가 뭐냐면 A의 이쪽 B에 평행한 방향의 길이, 요 B축 방향으로의 성분은 A 코사인 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B에다가 A 코사인 파이를 곱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B에다가 B에 평행한, 이쪽에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그 평행한 성분의 크기를 곱한 겁니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있으면 A라는 방향에 B에서 수직인 성분을 내리면 이게 B의 이쪽 H축벽에 평행한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B 코사인 파이죠. A B 코사인 파이로 쓸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한 A.B라는 스칼라 프로덕트는 한 벡터가 있으면 그 크기의 다른 벡터의 그 원래 벡터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이 얼마인가의 크기를 알아서 곱하면 돼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양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A와 B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죠. 언제 맥시멈? 코사인 파이가 1일 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일 사이에 있으니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을 가지죠. 최대값일 때 코사인 파이가 1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파이가 0이에요. 파이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평행하다는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는 평행할 때 가장 값이 커요. 두 개의 크기, 두 벡터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제일 작을 때는 두 벡터가 반대 방향이 되죠.
A와 B가 0이 아닐 때 A.B가 0이 되는 코사인 파이가 0이라는 거죠. 파이가 2분의 파이죠. A.B가 A와 B가 크기가 0이 아닌데 A.B가 0이라는 거는 A와 B 벡터는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역시 스칼라 프로덕트는 조금 아까 벡터의 덧셈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법칙을 만족하느냐면 그래요. A.B, B.A 순서에 상관없죠. 그거를 결합하는. 그 다음에 B 더하기 C에다가 라는 벡터에 A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처음 한 거, 뒤에 거 한 거를 각각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역시 스칼라 분배 법칙 성립하고 한 벡터의 스칼라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벡터 이 다른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A.B 전체의 K배를 하는 거랑 같아요. A랑 A 자신을 자기 자신과의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A 곱하기 코사인 파이인데 코사인 파이가 1이죠. A 제곱이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이 양은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그죠? 이 양은 두 개를 아무리 회전을 해도 둘 사이의 각도만 항상 일정하면 A.B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A.B는 스칼라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왜?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이번에는 벡터를 두 개를 곱하는데 벡터 두 개를 뒤집어내서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벡터 두 개를 뽑아서 다른 벡터에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지 않고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요. A 역시 그럼 우리 정의를 해야죠. 우리 이걸 A 가위잖아. A 가위 B라고 읽으면 좋겠지만 아까 앞에서 A.B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크로스죠. 그래서 A 크로스 B로 읽어요. A 크로스 B의 정의는 A.B, A와 B가 있고 역시 그 사이 벡터를 파이라고 하면 크기와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크기는 아까 스칼라 프로덕트는 AB 코사인 파이였는데 크기는 AB 사인 파이예요. 벡터에 대한 당연히 벡터에 줄 방향을 정해야 되죠. 벡터 프로덕트에서 앞으로 우리 방향을 정할 때는 오른손 법칙을 써요. 그렇게 하죠. 중학교 때 오른손 법칙 많이 썼죠. 가끔 왼손 법칙도 썼죠. 이 짓을 많이 했죠. 얘기하니까 불안하죠. 또 이 짓을 해야 되나? 대학에 오면 안 그래요. 이쪽 버려요. 한 손만 써요. 그럼 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배웠을까요? 나도 궁금해요. 그렇게 했을까? 고등학교 물리교과서를 출판할 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안 넣으면 출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안 써요. 우리는 오직 오른손만 써요. 그럼 왼손잡이한테 왼손잡이를 차별하는 거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손이 세 개인 사람 없으니까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죠. 그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통계적으로 오른손인 사람이 많죠. 그럼 뭐냐면 오른손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면 스텝 1 오른손을 앞으로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걸 비슷한 거예요. 스텝 2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서로 수직하게 편다.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의 방향을 A 크로스 B라고 하면 시작하는 거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벡터 방향으로 되고 그 네 손가락을 B 방향으로 돌릴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벡터 프로덕트로 생긴 벡터의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복잡하진 않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심각한 그럼 B 크로스 A는 반대겠죠. 자, 이거는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순서 지금 여기 본 거 B 크로스 A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크로스 B는 이렇게 되지만 크로스 A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여기 C 벡터라는 거는 요 벡터 방향이 C 위에다가 우리 앞으로 일반적인 벡터는 C 이렇게 화살표를 쓰지만 위에 햇을 쓰는 거는 단위 벡터인 경우, 유닛 벡터인 경우 이 위에다가 햇을 쓰죠. 단위 벡터라는 경우 유닛 벡터라는 게 뭐냐? 제곱을 했을 때 크기가 1인 거예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를 그래서 A 크로스 B는 당연히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B 크로스 순서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역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K를 곱한 건 다음과 같이 되고 A 크로스 A는 0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는 같은 방향인데 최대값을 가지지만 A 크로스 A는 벡터 프로덕트는 사인 파이니까 최대값이 얼마죠? 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아니지, 그렇죠? 왜냐면 파이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죠? 0에서 파이까지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는 0 이상 1 이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크기만 보니까 방향은 우리가 손으로 잡죠. 그러면 왜 최대가 될 때는 AB가 0일 때 최대가 될 때는 사인 파이가 1일 때죠. 사인 파이가 1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서로 수직일 때 최대예요. 최소일 때는 서로 평행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는 0이 되죠. A 크로스 A는 0입니다. 자,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랑 벡터 프로덕트를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될 텐데 연습을 하기 전에 조금 아까 벡터의 덧셈을 배웠으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 게 있었죠. 벡터를 표현할 때 유닛 벡터를 표현하는 거. 한 벡터가 있으면 이메일 벡터가 있으면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이 써요. 뭐냐면 x, y, z.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xy 나만 그랬나? 고등학교 때 3차원 이걸 그린 다음에 xy, z를 쓸 때 xy, z인가? xy, z 이거 헷갈리는 적 없나? 하모니카 불 때 왼쪽을 높은 쪽을 음을 불어야 될지 오른쪽을 높은 음을 헷갈리지 않나? 어쨌든 헷갈리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정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오른손 법칙을 배웠습니다. 좌표 측량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요. 뭐냐면 x에서 y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방향이에요.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이제 정할 때 이걸 어떻게 쓰지 하는 거를 이제 피할 수 있죠. 어쨌든 그 경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유닛 벡터 I 혹은 x 햇이라고도 써요. I 햇이 뭔지는 얘기했었죠. y축 방향의 유닛 벡터 j 햇, z축 방향의 유닛 벡터 k 햇 이라고 쓰면 임의의 벡터는 2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좌표축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뭐냐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화살표, 좌표축의 이름, 원점이 어딘가를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그냥 그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걸 표시해야 돼요. 이건 까먹었네? 올리라고 했죠.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이거의 성분이 AX라고 했었죠. 성분이 AY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벡터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벡터는 뭐죠? I 햇에 AX배를 하면 되죠. 길이가 AX배라고 해서 드디어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거 아니고
요거는 AY A 해시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죠. 다음 것 3차원일 때는 C방 하나 쓰면 됩니다. 헷갈리는 게 있어? 어색하지 말고 물어봐. 이렇게 와서 슬라이드가 있다고 영화 보듯이 보지 말고 궁금하면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벡터 프로덕트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따로따로 쓰냐면 막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복잡해요. 첫 번째 거 닷 프로덕트랑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를 썼지만 괄호가 없어도 우리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알아요. 왜냐하면 A.B를 먼저 하면 스칼라가 되죠. 스칼라와 벡터랑 벡터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괄호가 없더라도 이걸 먼저 하고 나온 벡터에 A를 스칼라 프로덕트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걸 헷갈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쓰면 이거는 재미있게도 하나씩 뒤로 옮기는 거. 하나 앞으로는 B 닷 C 크로스 A 또 하나 이거 옮겨서 C 닷 A 크로스 B A B C B C A C A B 순서대로 바뀌죠. 역시 또 아픈 기억이 있죠. 고등학교 때 컴비네이션 조합을 배울 때 이 집 많이 하죠. 다음 조합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A, B, C를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으로 처음부터 같아요.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하면 물론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죠. 이건 뭐냐? 비합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B 크로스 앞에 있는 걸 봅시다. B, C, 파일. B 크로스면 이쪽 방향이죠. 뭐냐면 B와 C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예요. 다시 말하면 벡터 두 개가 있으면 그 벡터 두 개가 있는 평면을 고를 수 있죠. 평면에 항상 수직인 벡터예요. 수직인 벡터고 크기는 BC 아까 그 얘기는 안 했네. 아까 AB 코사인 AB sin phi 그러니까 AB sin phi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AB고 사이각이 파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파이죠. 그게 두 배네. 두 배라는 뭐죠? 이 두 변으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자, 대학적인 의미는 그래요. 여기다가 이게 B 크로스 C고 여기다가 A를 다음과 같이 있으면 요거와 요거의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건 우리 아까 어떤 얘기냐면 요거의 이거 B 크로스가 A의 평행한 성분을 곱한다는 거랑 반대로 A가 이쪽 방향의 평행한 성분을 곱하는 거죠. A, B, C 세 개의 벡터가 세 변인 육면체 살면체? 이건 뭐라고 하지? 면이요. 육면체를 보면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돼요. 그죠? 왜냐면 이거의 높이는 윗면의 수직인 방향의 길이를 곱해야죠. 그죠? 그래서 A.B 크로스는 A, B, C를 세 변으로 하는 육면체의 부피에 해당돼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건 좀 복잡해. A 크로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죠. 안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이건 괄호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건 뭐죠? 결합법 지금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죠. 앞에다가 괄호를 붙인 거랑 뒤에다 괄호를 붙인 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붙여야만 엄밀하게 딱 유일하게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봅시다. 이거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보면 B 크로스 C. 그럼 이건 B와 C의 수직이네. B와 C로 만들어진 평면의 수직이죠. 수직인데 그걸 다시 다른 벡터랑 하면 B와 C의 수직인 벡터의 수직이죠. 그럼 다시 B와 C가 있는 평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B와 C가 B 벡터와 C 벡터가 있는 평면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이무의 벡터는 B를 몇 배 하고 C를 몇 배 하면 적당히 줄이면 그거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도록 만들 수 있죠. B와 C를 적당히 느리거나 줄이면 그래서 B와 C에 비례할 거예요. 여기 A.C랑 A.B는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넣은 거죠. 이건 어떻게 들어왔냐? 왼쪽에 보면 A, B, C가 한 번밖에 안 나타나죠. 오른쪽에도 나타나는 건 이 하나하나들은 뭐냐면 A, B, C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야 돼요. B가 있으면 한 번씩 나타나면 A와 C가 나타나는데 만들어지는 스칼라 A.C밖에 없죠. C가 있으면 나머지는 A와 B가 한 번씩 나타나는데 A와 B로 이루어지는 스칼라 A.B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있어야 될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는 결정을 해야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보고 해오라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결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흔히 심지어는 어떤 책에서 심지어는 교과서에 어떤 교재에서도 보면 이건 맥캡이니까 이거 외우기 어렵지 맥캡으로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하죠. 물리학부에서 2학년에 올라와서 수리물리에서 처음 벡터에 대해서 배우면 이거 증명하는 숙제부터 나와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요? 3차원이면 성분을 다 찍어넣어서 그거 우리 그 짓을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 봤으니까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서 설명을 했던 벡터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유닛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걸 하나 다 3차원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그리기 굉장히 2차원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유닛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I 혹은 X 햇 여기 햇이라고 써야 되지만 햇이라고 안 써도 흔히 I, J, K는 각각 X, Y, Z 축 방향의 유닛 벡터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쓸 거예요. 혹은 X 햇, Y 햇, Z 햇이라고도 써요. 사람에 따라서 색에 따라서 다르고 이거 뭐냐면 X축 방향의 유닛 벡터 당연히 길이가 1, 0, 0, 1이죠. 0, 1, 0, 0, 0, 1 성분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 수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랑 벡터 프로덕트를 배웠으니까 우선 유닛 벡터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I.J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수직이니까 0. J.K 당연히 0이죠. K.I 다 0이에요. I.I 1이죠. J.J, K.K 전부 다 1이죠. I 크로스 I 0이죠. 자기 자신과의 스칼라 벡터 프로덕트는 0이라 J 크로스 J, K 크로스 K 전부 0이죠. 이제 복잡한 거 I 크로스 J는 이제 해야죠. I 크로스 J, K예요. 당연히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죠. J 크로스 K는 J 크로스 K I 방향이죠. K 크로스 I J 방향이에요. 그거는 재밌게도 보면 이것도 역시 I, J, K I를 맨 뒤로 해서 J, K, I K, I, J
IJK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의 관계로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오른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왼손 시스템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A라는 벡터는 유닛 벡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 나온 이 AX는 이 성분이 아니라 약간 굵게 썼죠. 그럼 벡터예요. AX라는 성분, 요거를 AX라고 합니다. AX 벡터라고 씁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냐? 이제부터 성분을 내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우리가 했던 걸 이제 유닛 벡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AXI, AYJ 다음과 같이 썼으니까 I 벡터에 비례하는 거, 아까 성분끼리 보고 J 벡터에 비례하는 거.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더할 때는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는 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성분으로 주어서 유닛 벡터를 표현했을 때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한번 좀 무식하게 쓴 다음에 각각 우리가 많이 하는 전개를 하면 되죠. II, IJ, JI, JJ I.J 0, J.I 0이죠. I.I 1, J.J 1이죠. AX, BX, AY, BY 그럼 Z방향이 있으면 더하기 AZ, BZ죠. 각각의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건 다 이만큼 때 한 거고, 이건 안 해봤죠. 이건 3차원, 이게 우선 3차원 K까지 다 있어야 되지만 K까지 있으면 그런 여러분들 처음부터 연습하는데 힘들 테니까 우선 2차원에 있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게 XY 평면에 있고 XY 평면에 있는 벡터 프로덕트라면 Z 방향으로 있을 거, 그거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Z 방향으로 있을 거라는 건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봐요. 역시 곱해요. 이제는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I 크로스 J랑 J 크로스 I는 부호가 반대니까. AX, I 크로스 I, I 크로스 J, J 크로스 I, J 크로스 J, I 크로스 I, J 크로스 J는 0이죠. I 크로스 J는 K,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 그래서 AX, BY, 마이너스 Y, AY, BX 곱하기 K. Z 방향의 성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의 Z 방향의 성분은 C, XY 빼기 YX. 이게 Z면 AX, XY, YX. 그래서 우리 이게 3차원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있을 때는 좀 복잡하게 써요. 이 세 개를 다 쓰면 Z 방향까지 다 있으면 그걸 다 계산. 우리 지금 앞에 있는 거 없이 요거만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AZ, BZ가 있는 것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하면 계산하는 게 지금은 2개씩 더한 걸 했으니까 4개의 항이 있었지만 3개씩 있으면 9개의 항이 있죠. 그럼 자기 자신과 성분이 다 0이 되고, 그러면 X, Y, Z 성분이 각각 있는데 X 성분은 AY, BZ. 그 다음에 이거 A, B를 똑같이 써주고 YZ를 바꿔서 써주고 빼주면 돼요. Y 성분은 Y,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Y, Z, X 빼기 X. Z 성분은 XY, 그래서 YX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벡터가 있고 행렬처럼 쓴 것처럼 X 성분, Y 성분을 쓰고 이게 사실 디터미넌트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까지만 계산을 했죠. 그건 쉽죠. 3개짜리 안 해봤죠. 1학년 때 미적분과 행렬 이런 거 배우죠. 지금 수강시험 다 했죠. 안 했나? 수강시험 한 사람 미적분과 행렬. 미적분만 했어. 여기서 따로 있나? 어쨌든 하면서 행렬을 주겠다고 했지. 우리 때 다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법 혹은 유니버스 매트릭스 여러 가지 다 결국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하는 벡터에 대한 룰은 다 배웠어요. 몇 가지 example을 봅시다.
A 벡터가 있고 동쪽으로 이게 얼마야? 어쨌든 B 벡터가 동쪽에서 30도로 되는 B 벡터가 있고 C 벡터는 서쪽으로 되어 있는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적당히 결합해서 그 나온 결과가 더하고 빼고에서 나온 결과가 가장 동쪽으로 최대한 멀어지는 벡터 다 합해서 벡터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그럼 이거는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으니까 이건 그냥 하면 되겠네. B도 동쪽으로 가는 성분이 파지티브죠. 이쪽으로 가는 거 더하면 돼요. C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C는 바꿔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B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C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합한 결과가 가장 동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어떤 벡터들이 있을 때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그 방향으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양의 값이 되도록 그런 컨비네이션만 고르면 됩니다. 이거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우리 더한 거야. 이거 X 성분은 이제 쉽게 더하면 됩니다. X 성분은 코사인 테타를 곱해야 되고 Y 성분도 크기는 크기를 안 줬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거 좋아졌어. 괜히 저렇게 나왔네. 뭐냐면 그래서 이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dx랑 dy를 구했으면 우리 아까 뒷좌표에서 본 것처럼 크기 이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보고 각도도 우리 정할 수 있죠. 각도는 어떻게 하죠? 요거에다가 x 방향의 유닛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킨 게 이거 크기 d 코사인 파이는 요거 4.7이죠. 그래서 4.8분의 4.7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지 dy분의 dx분의 dy를 해야 되죠. 4.7분의 1을 하면 그게 바로 탄젠 세타가 되죠. 동쪽에서 얼마큼 모르겠습니다. 쉬운 문제. 이런 쉬운 문제는 많이 할 수 있어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모르지만 그걸 더했더니 R 벡터가 나왔다. A 벡터는 4.2m 플러스 마이너스 2.m J 4.2 마이너스 1 B는 이게 C인데 나 다음에 세 개가 있을 경우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 각각 I 성분에 비례하는 거, J 성분에 비례하는 거, 이걸 더해서 쓰면 되죠. 나랑 같이 얼마큼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주 쉬운 문제. 이제부터 보면 잘못 묻는 문제는 A라는 벡터가 다양같이 주어져 있어요. B라는 벡터는 다양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 둘 벡터 사이의 사이 각도는 얼마냐? 역시 고등학교 때 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품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애가 아니고 옛날에 했는데 라는 거죠. A.B는 정의에 의하면 AB 코사인 파이예요. A랑 B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스퀘어 루트의 코사인. 이건 5 9 더하기 16, 25니까 5 이거는 복잡하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숫자 두 자리예요. 그죠? 0.0이라고 치면 이게 자릿수를 나타내는데 소수점 밑에 있는 이거는 이 숫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두 개를 쓰고 이걸 구했어요. A.B가 이거라는 거 알아. A.B는 다르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유니트가 우리 유닛 벡터를 가지고 그냥 이걸 곱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곱해서 계산했더니 이거 곱한 거 마이너스 6 이거 곱한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곱한 것도 수직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 0이네. 요거만 남죠. 마이너스 6이죠. 이것도 밑에다 내고 수능하죠. 그래서 뭐냐면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18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젠 봐도 별로 놀랍지 않죠. 파이는 인버스 코사인. 계산기를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돼요. 109도 다음 것은 그럼 이번에는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C는 A 크로스 B라고 되면 A 크로스 B는 어떻게 구할까? 역시 조식하게 계산하면 되죠. 하나씩. I 크로스 I는 0. 그 다음에 이게 뭐야? I 크로스 K는 I 크로스 K가 얼마죠? K 크로스 I가 J였었죠. 마이너스 J. 자, J 크로스 I 이거는 J 크로스 I 순서에 조심해야 돼요. J 크로스 I는 I 크로스 J가 K였으니까 마이너스 K. J 크로스 K는 I죠. 이건 0이고 마이너스 9J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I 다 더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계약적으로 봤을 때 A 크로스 B로 만들어진 C는 A와 B의 수직이라고 했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C에다가 A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마이너스 36. 이건 0이죠. I다 J니까 마이너스 36에 이것도 0이고 아니 이게 0이 그렇지. 요게 남네. 36J 0이죠. C.B는 요게 24. 나머지는 0, 0, 0이 아닌 게 있죠. 마이너스 24. 0이죠. 수직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죠. 이건 쉬운 문제들이에요. 마지막 문제. 정육면체가 있으면 그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각 면이 있죠. 면이 있으면 물론 요 길이가 L, L일 수도 있지만 뭐 유닛 벡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길이가 단위 길이가 1m인 신자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럼 여러 가지 벡터를 그릴 수 있는데 요 한 면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거. 이 면이죠. 면을 영어로 face라고 하죠. 대각선은 diagonal이라고 하죠. 이게 face diagonal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한쪽 꼭지점에서 제일 먼 꼭지점까지 있는 거. 이 몸체를 관통하는 벡터죠. body diagonal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문제. body diagonal과 Z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이거 90도? 아니죠. 해봐야죠. 앞에서 했던 테크닉을 쓰면 돼요. 뭐냐면 앞에서 했던 테크닉이 뭐더라? 이게 다 유닛 벡터라고 이게 길이가 1인 상자라고 하면 Z 방향의 이 벡터랑 이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되죠.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돼요. 아직 다이아곤 이거를 B 벡터라고 하면 K 벡터랑 B 벡터 사이의 각도는 이거는 B 코사인 그 사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B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근데 B는 B가 뭐야? B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I, J, K를 더한 거죠. I, J, K. 그리고 이건 얼마냐면 I, J, K의 크기가 얼마인가? 스퀘어 루트 3이죠. 코사인 벡터죠. 왜냐면 스퀘어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두 개의 크기와 사이 각도를 받고 이제는 이거랑 이거를 그냥 스칼라 프로덕트라면 I 햇과 J 햇과는 서로 수직이니까 여기 거의 1이죠. 코사인 벡터는 루트 3분의 1. 그에 해당되는 테타는 우리가 많이 외우는 값이 아니죠. 자,
번째 문제. 이웃한 두 면의 페이스 다이어건 사이의 각도.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 사이의 각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 이 벡터를 A, 이 벡터를 C. 역시 마찬가지 테크닉을 쓰면 되죠. A 벡터는 뭐야? X 방향, Y 방향, Y 방향으로 1,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I hat. B 벡터는 Y 방향으로 1, Z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죠. 이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역시 똑같은 테크닉을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두 번째 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다만 첫 번째 문제에서 푼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다음과 같은 문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찾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쉬운 문제예요. 이걸 못 찾아서 그렇지.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럴 경우에는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하지? 각도를 잴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럼 벡터를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하면 다음 같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역시 하면 좀 A, B는 아까 이렇게 주었으니까 크기는 스퀘어 루트 2죠. 스퀘어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스퀘어 루트 2 코사인 알파. 알파하고 사이 각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A, B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1 아니잖아. 0, 0, 1, 0, 1이죠. 코사인 알파는 2분의 1. 이건 어디서 많이 보는 각도네? 아닌가? 알파는 코사인 62분의 1. 코사인 60도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벡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벡터가 나오면 이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들어갈 건가. 처음부터 벡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1차원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포인트 파트들이 움직일 경우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